저번에 1시간 동안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아마도 이게 이 축적의 시간 자체를 이렇게 내가 레코딩을 해놓으신 줄 알고 많이 들어오셨나 봐.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미안하다고 사죄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 어, 지난번에 하다가 이제 얘기가 중간에 너무 이렇게 그렇게까지 길게 될지 몰라서 음, 생각보다 너무 오래 얘기를 해가지고, 이번에 다 한 줄 알았더니 좀 많이 중간에 내용이 빠지고 해서 다시, 지난번 거부터 좀 다시 얘기를 해볼게. 어, 그, 어, 그분이 이제 혁신은 묵은 별빛이라고 하셨는데, 그 얘기는 뭐,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혁신이라고 하면 뭔가 되게 새로운 것, 뭐 창의적인 아이디어, 뭐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있어서 업계에서나 뭐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할 때 있어서는 혁신은 그렇게 새로운 것이 아니야. 조금 나은 거. 우리가 맨날 그 얘기 하잖아. 뭐 패션에서도 볼 때도 뭐 이렇게 디자인이 너무 뭐 하이 패션이라 그러나 나도 잘 모르지만 디자인이 너무 앞서가면은 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딱 정말 반발짝만 앞에 가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혁신 자체도 너무 새로울 필요는 없고, 물론 혁신적인 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그런 거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혁신은 그렇게 큰 상태는 아닌 것 같아. 한 발짝씩 가는 건데, 이제 그래서 약간 여기서는 이제 이분이 얘기하신 거는 혁신은 묵은 별빛이라고 해서, 솔직히 우리가 별을 보면 별이 그냥 반짝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 있긴 한데, 그 별빛 자체가 우리가 볼 수 있는 별빛이 뭐 그런 거잖아. 그런 고리타분한 얘기 막 이렇게 지구로부터 뭐 거리가 어쩌고저쩌고 제일 가까운 별이 얼마나 돼가지고 오는데 뭐 1만 년 이상이 이미 걸려 있다. 우리가 별빛을 봤을 때는 저건 몇만 년 전 별빛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만큼 꾸준히 많이 쌓아져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혁신으로 되는 것이어가지고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이렇게 베이스가 없어가지고 좀 겉만 따라잡기에 급급하다는 생각을 나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 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늘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거를 뭐 이렇게 비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뭐 서양 의학도 그렇고 뭐 이렇게 동양 의학도 그렇고 약간 뭐 종류가 다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서양 의학 쪽에서는 이제 뭔가 병이 생기면 걔를 이렇게 제거하는 거 위주로 되어 있는데, 동양 의학은 그 원인을 찾아내서 원인을 고쳐가지고 그 병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도록 약간 하는 그런 쪽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어가지고 의학 자체도 좀 다르고,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서구 쪽은 약간 보이는 거 위주로 많이 가는 것 같아. 그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좀 서양 사람들은 자기를 좀 이렇게 나타내고 내가 이런 어떤 얘기를 하고 뭐 수업 시간에도 발표를 많이 하고 이런 거를 되게 똑똑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고, 동양 쪽은 조용히 있고 가만히, 그러니까 뭔가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인다고 약간 이런 종류여가지고 겸손하게 이렇게 아는 사람이지만 아는 척 하지 않고 약간 이런 거를 좀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그런 게 약간 의학이라든지 다른 거 분야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서양 쪽은 뭐 어떤 게 원인이다 라고 밝혀지면 그거를 무조건 제거하는 방향 쪽으로 하고, 동양에서는 그래 여기 병이 있어? 그러면 이 원인은 뭘까 해서 원인을 다스려서 이 병 자체가 없어지게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뭐 둘 다 장단점이 있고 해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그 요새 인문학 열풍인데 인문학 쪽에서 하는 얘기는 이제 뭐 또 그런 게 있지. 꼭 동양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한동안 동양 쪽에
한동안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동양 쪽에서 계속 문화가 우세했다고 하면 서양이 지금 우세하게 된 데는 1차 산업혁명 이후 그 몇백 년 반짝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여가지고, 그거는 이제 뭐, 그 분들의 주장이라서 뭐, 근데 나도 약간 개인적으로 약간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됐고,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전문가라고 해서 너무 믿지 말라는 거야. 전문가들도 자기네가 아는 상황에서는 우리보다 많이 알지 일반 사람들보다 많이 알고 많이 공부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닐 수가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자면 뭐 현재에도 밝혀내지 못한 어떤 병의 원인 같은 것도 많이 있고,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게 발발하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 안다고 해도 이제 의사들 간에도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해가지고, 전문가라고 해서 너무 믿지 말라는 건데, 의외로 이런 것들이 약간 뭐 이제 되게 사소한데도 많이 적용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뭐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 내리신 분이 다 바리스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고 알바생이거나 뭐 그래서 이렇게 맛이 왔다 갔다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꽤 있어.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주변에서 전문가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그러세요 라고 하지만 이제 조금 전문가라고 해서 100% 믿진 않거든. 그러니까 그 분의 의견도 들을 건 듣고 내가 또 찾아볼 건 찾아보고 또 아닌 건 아니고 이렇게 또 이견이 있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항상 그 습관적으로 된 것 같긴 한데 이제 항상 이렇게 비판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렇대 하면 딱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내가 찾아볼 건 찾아보고 정말 저게 맞는 건가, 아니면 내가 판단했을 때 어디까지는 내가 수용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거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 편이야. 그래서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도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너무 전문가라고 해서 믿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 뒤통수를 맞은 적이 몇 번 있어가지고. 아마 살다가 대부분 다른 사람들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나는 해봐. 전문가들이 우리보다 전문가지만 그들도 나름 자기네 에곤이라고 해야 하나 고충이 있을 수 있고 해서 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하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전문가를 비난하는 건 아니야. 비난하는 건 아닌데 이제 어떤 면에 있어서는 너무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기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전문가지만 그 분야 자체가 그 전문가들도 아직은 미개척 분야가 있을 수 있고 해가지고, 아니면 새로 밝혀지는 어떤 다른 사실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현재는 전문가지만 그게 언제까지 계속 지속적이지도 않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면에선 전문가지만 또 전문가의 의견과 또 실제는 다를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그냥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너무 멀리 간다. 그래서 그렇고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늘 제목이 말해주잖아. 축적의 시간이라고. 시간을 쌓는 것, 어떤 기록을 남기는 것, 그것을 계속하는 것. 근데 주변에서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애들이 많이 물어봐. 뭐 예를 들면 뭐 나 뭐 할 건데 이거 어떨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물어보고 그러는데, 뭐 예를 들면 나 커피숍 할 건데 어떨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은 솔직히 지금 한국에 커피숍 진짜 많잖아. 그리고 뭐 거의 뭐 동네마다 동네마다도 아니야. 그냥 뭐 한 몇 미터마다 하나씩 있는 것 같아. 프랜차이즈도 있고 뭐 개인 커피숍들도 있고 막 그러는데, 나 같은 경우에 우리 동네에도 심지어 뭐 스타벅스 같은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100m 안에 2개, 3개씩 있고 그래. 좀 번화가여가지고 많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이거랑 또 전문가 얘기랑 같이 겹치는 거기도 하고 해서, 스타벅스 분들은 내가 예전에 이제 스타벅스 처음
99년인가 쯤 이제 알게 됐을 때 그때만 해도 스타벅스에서 막 책이 나오고 그랬거든. 하워드 슐츠가 뭐 스타벅스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뭐 이런 책이 나오고 해가지고 유심히 봤었는데 복지도 되게 괜찮고 교육도 되게 괜찮고 나름대로 자기 어떤 그런 빈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어 보였고 그랬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그런데 한국에서도 다 스타벅스는 체인을 내지 않고 직영점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로스팅을 미국에서 해서 온다고 해. 그래서 일단 빈이 넘어오면 일단 뭐 2주 이상 당연히 뭐 2주 안에 먹기는 어려운 거고 커피빈은 보통 이제 로스팅을 하시는 분들이 주장을 하는 건데 2주 로스팅 하고 나서 2주 안에 소진을 하면 제일 좋다라고 프레시하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빈 자체는 로스팅을 하지 않고 보관을 하면 몇 년간도 보관이 가능해서 빈은 문제가 아닌데 이제 로스팅을 어디서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늘 얘기를 하셔. 그래서 뭐 2주 안에 소진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하지만 뭐 솔직히 나는 내가 커피 전문가까지는 아니라서 그냥 맛있는 건 맛이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맛이 없어도 잘 먹고 커피는 모든 종류를 다 좋아하기 때문에 뭐 커피, 아이스크림이든 사탕이든 빵이든 뭐 이런 거 다 좋아하니까 별로 커피 향이 나는 것 자체를 즐기는 거지 내가 커피가 이게 신선하거나 뭐 더 나는 맛있는 것만 먹고 이런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 그래서 그거를 좀 까다롭게 하는 데는 되게 그런 거를 까다롭게 해서 나름대로 차별화를 하려고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보면은 내가 몇 년 동안 봤을 때 커피숍이 망하지 않으려면 나는 딱 그 얘기를 해. 네가 커피숍을 차릴 거면 네가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너가 커피에 대해서 다 알아야 하고 로스팅 기술이 있으면 차리라고. 뭐 단적으로 꼭 그래서만 잘 된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물론 이제 다른 집에 빈을 가져다가도 장사가 잘 되는 집이 있어. 요새 본의 아니게 커피를 자주 마시러 가기 때문에 커피숍 사장님들하고 자꾸 친해지고 마주치고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여쭤보게 되면은 뭐 이제 로스팅을 못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그건 있어. 로스팅을 안 하고 다른 데서 빈을 받아오시는 분들은 취향은 있어. 테이스팅을 하실 줄 아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이 빈이 좋다, 마음에 든다 해서 받아오시는 건데 로스팅을 직접 하는 분만큼 뭔가 로스팅에 대한 지식이나 뭐 빈에 대한 지식은 사실상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거를 잘 고르던지 아니면은 나는 로스팅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우리 동네에도 몇 년간 수많은 커피숍이 생겼다 없어지고 하는데 그 와중에도 잘 되는 집을 가보면 처음에 이제 잘 되는 집이기 전에 처음에 오픈을 했을 때도 딱 갔을 때 로스팅을 조그만 기계를 놓고 하시고 계신 거야. 가게가 정말 조그매. 한 평 반, 2평 정도 될까? 그래서 테이크아웃만 하고 안에서 먹을 수 없는 가게인데도 빈을 로스팅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볼까 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커피가 괜찮고 이게 괜찮은데 문제는 나는 이제 얘네가 잘 팔리게 되면 이 지금 품질을 유지를 할 수 있을까가 좀 궁금했었거든.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서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잘 하시고 계셔. 커피는 정말 맛있어. 그리고 또 다른 데는 그 빈 자체도 되게 정말 유명한 집이어가지고 프리츠라고 여기 마포에 동네랑 커피숍이 다 발각이 된 프리츠라고 마포에 커피숍이 있는데 그 커피숍이 아마 2009년 정도에 생겼던 것 같아.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처음에 가기 시작했을 때는 솔직히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 그 자리가 조금 이렇게 대로변도 아니고 약간 대로 바로 뒤여가지고 뒷골목이긴 한데 완전히 안쪽 골목도 아니고 약간 어중간하게 뒷골목이어서 물론 이제 대로에서 보면 잘 유심히 보면 보이긴 보이는데 뭐 접근성이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래.
어정쩡하긴 한데 그래도 아마 대로변보다는 임대료는 쌌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좀 이렇게 원래는 거기가 부엉이 갈비라고 갈비집이었어가지고 그 왜 옛날식으로 이렇게 왜 양옥집인데 그 안에 이렇게 갈비집이 있는 거여가지고 조금 아저씨들 아빠 손잡고 어렸을 때 갔을 법한 그런 집 그런 집이었는데 이게 바뀌어서 어느 날 갑자기 커피숍이 됐더라고. 그래서 가보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고 거기 이쪽도 이제 처음 갔을 때는 막 트로피 같은 게 많이 있었어. 무슨 챔피언 해가지고 아마 빈 로스터리 그게 유명하셨는지 로스팅으로 아마 챔피언 받으시고 뭐 바리스타 뭐 2007년 뭐 이렇게 우승하시고 그런 거 트로피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 내가 유심히 보지 않아서 이게 아마 바리스타 챔피언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몇 년간 상을 타시고 막 이렇게 되게 유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내가 딱히 사람 보는 눈이 별로 있는 편은 아닌데 누가 봐도 저분이 사장님이구나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약간 뭔가 포스가 되게 사장님 같았어. 나중에 이제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됐는데 대표님이 맞으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이제 여기는 핸드드립이 유명해가지고 핸드드립도 맛있었고 처음에는 그냥 뭐 아메리카노나 그런 것도 괜찮았는데 어쩔 때는 조금 맛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아르바이트생들이 이거를 뽑기 때문에 그 똑같은 기계를 사용해도 아마도 기술의 차이가 있지 않은가. 그게 기계를 사용해서 똑같이 해서 했었을 때 맛이 똑같다면 굳이 사람이 뽑을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바리스타를 꼭 딸 필요도 없겠지만 뭐 저번에 커피인 가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커피 맛을 좌우하는 거는 뭐 200가지 이상의 그 어떤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이 또 다 맞춰진다고 해도 한 번 맛있을 수 있는데 똑같이는 또 못 만들고 뭐 그러신다면서 그 정도로 커피만 내기가 어렵다고 하시긴 하시는데 어쨌든 아무리 기계를 이용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다 사람의 기술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바리스타들이 잘 내리기는 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여기가 그래도 이제 여기를 아마 찾아오시는 분들은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 오시기 때문에 나도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가보기는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 집은 진짜 잘 될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처음부터 좀 없을 때부터 계속 다녔기 때문에 그때 처음 시작했을 때는 얘네가 진짜 될까 걱정을 했었어. 왜냐면 사이즈도 상당히 큰 편이어가지고 1층, 2층하고 2층 테라스가 있고 1층도 테라스가 있고 막 이렇게 좀 큰 편이어서 과연 이게 사람은 있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얘네 임대료도 안 나오겠다 할 정도를 몇 년을 버텼거든. 5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빵 터졌어. 유명해졌어. 그래서 정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리가 별로 잘 없어. 거의 앉을 수 있을, 뭐, 물론 어느 날은 또 한가한 날도 있지만 대부분은 너무 꽉 차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뭐, 처음에는 커피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이제 빵을 굽기 시작하면서 더 인기가 많아진 것도 같고, 뭐, 한간의 소문에는 빵이 더 많이 팔린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사장님한테 확인해 본 결과 아직까지는 그래도 커피가 많이 나간다고 하셔. 그리고 얘네 비닐 받아다가 또 파는 다른 조그만 커피숍들도 있고 해서 먹어보면은 확실히 비는 괜찮은 것 같아. 이게 뽑는 기술이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어, 디스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장님이나 그러니까 어쨌든 핸드드립이 맛있고 프리츠에서는 다른 데서 프리츠 비닐 쓰는 데 가면 또 맛있어. 잘 뽑아. 그분들의 기술이 좋으신 것 같아. 나는 모르겠어. 그래서 요번에 뭐 2호점, 3호점 내셔가지고 많이 바쁘신가 보더라고. 얼굴을 그 뒤로는 보긴 봤는데 인사를 할 수는 없었어. 아무튼 그래서 보면은 이제 커피숍을 차릴 거면 나는 두 가지 로스팅 기술이랑 네가 바리스타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인즉슨 커피가 맛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커피숍의 핵심은 커피 맛이 있어야 된다는 거여가지고, 그 본질을 갖추고 그게 할 수 있으면 네가 커피숍을 내라. 아무리 작든 크든 뭐 프랜차이즈든 아니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다른 프랜차이즈들도 보통은 잘 되는 집들은 다들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스타벅스도 다 채용할 때 바리스타들 위주로 채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슈퍼커피라고 해서, 슈퍼에서 파는 커피 아니고 슈퍼커피라고, 그 슈퍼맨 이렇게 그림처럼 그려져가지고 여의도에서 시작한 커피가 있어. 이분이 원래 증권사를 다니시다가, 그냥 왜 증권사 다니시는 분들 대부분 로망이 커피숍 차려서 나가거나 막 이런 거야. 약간 예전에는 은행 다니시는 분들은 무슨 통닭집 차리고 막 이런 게 로망이었었던 때가 있었나 봐. 요새 직장인들은 아마도 많이들 아직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커피숍이 한동안 인기였는데 그때 아마 차리신 것 같아. 그래서 여의도에 계시다가 때려치고 슈퍼커피라고 차리셔가지고 하셨는데, 여기는 그 오렌지 비앙코, 자몽 비앙코 이렇게 해가지고 오렌지랑 자몽이 그 라떼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아이스 라떼 같은 건데, 안에 오렌지랑 자몽 퓨레가 들어가 있어. 퓨레도 들어가 있고 그 슬라이스도 들어가 있고 해서 맛있는 특이한 라떼가 있는데, 그걸로 되게 유명해진 집인데, 실제로도 우리 동네에도 있어서 가끔 가보면은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잘 뽑으시더라고. 거기에도 다 써있어. 얘네들은 바리스타만 채용을 하고 뭐 몇 급이고 이렇게 다 그런 거를 해놓을 정도로. 그래서 여기도 딱 테이크아웃만 하는 조그만 집이어가지고, 나는 동네에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커피를 사 먹어보는 편인데, 확실히 그런 어떤 기술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니까 맛이 있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가는 체인점보다는 훨씬 괜찮아. 커피가 식어도 맛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이제 어떤 그런 사업을 할 때도 최대한 본질에 가깝게, 네가 본질을 잘 할 수 있으면 해라. 못하겠으면 하지 마라. 그냥 이렇게 커피숍이 되게 만만해 보여서 사람들이 나는 사장님하고 놀러 다닐래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오픈을 하는데, 진짜 실제로 오픈한 친구들 중에 놀러 다닐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 오히려 사장이기 때문에 돈도 안 받고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직원들이 나오기 싫어하는 주말에도 사장님은 나와서 일을 해야 하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놀러 다니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은 그거를 몇 년 이상을 참아내신 분들이고, 그 기술을 가지고 계시고, 또 실질적으로도 놀러를 많이 못 다니시고 다니실 생각도 별로 없으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친구들한테 얘기하지. 커피숍이나 차려서 놀러 다니고 싶다라고 할 거면 커피숍을 차리지 말고 그 커피숍 상가를 임대를 주고 본인 놀러 다니시라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임대업이 괜찮으니까 그 어떤 사업을 하면서 사장님이 논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하는 것 같아. 뭐 아무튼 커피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 그래서 커피숍 하나에도 뭐 그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고, 일단 오랫동안 열어놓는 게 제일 중요하고, 처음에 품질을 계속 지켜가는 게 되게 중요해. 근데 이게 되게 기본이고 누구나 생각하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누구나 지키진 않아서 생각보다 빨리 망하고 많이 망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되게 정말 기본을 안 지켜서 망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공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좀 원칙주의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원칙만 지켜서 넌 성공한다, 약간 이렇게 나는 많이 얘기를 해주는 편이야. 그래서 커피숍 여시려는 분들 잘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야 돼. 정말 바로 돈만 말아먹고 막 나가는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리더에 대한 질문을 던지시더라고. 세상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나. 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시는데 1번은 뭐 돈 벌 아이템을 찾아라. 2번은 뭐 비전을 제시한 리더. 근데 뭐 비전 제시하는 리더도 좋고 어떤 리더도 좋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그 리더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적인 거니까 내가 태어나서 가장 처음으로 만난 리더는 우리 아빠였어. 뭐 물론 이제 집에서는 뭐 어머니가 리더일 수도 있고 아버지가 리더일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일단 부모님이 보통은 리드를 많이 하시는 편이니까 나는 아기일 뿐이고 그래서 보면은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나한테도 많이 이렇게 알려주시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하셨던 것 같아. 솔직히 지금 같으면은 아빠처럼 살으라고 하면 나는 못 살 것 같아. 난 절대 살 수 없어. 아빠 같은 삶은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진짜 부지런하셨고 아빠의 모토는 그거였어. 솔선수범. 나 먼저 한다. 내가 하지 못할 거는 남한테 시키지도 않는다. 뭐 약간 이런 식이었는데 언제나 아버지가 먼저 하시고 제일 많이 하시고 하시니까 솔직히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게 좋기도 한데 되게 부담이 돼. 나중에 이제 뭐 아버지 친구분들이라든지 주변 분들이 되게 나나 뭐 내 동생을 보는 어떤 그런 기준 같은 게 아빠한테 세팅이 맞춰져 있으니까 우리는 늘 부족한 거야. 안 그래도 어려서 부족한데 뭐 언제나 부족하지. 뭐 아빠 눈에도 그럴 테고. 그래서 그런 거에 되게 이거 좀 힘들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가지고 뭐 우리가 흔히 보면은 왜 아버지가 연예인이거나 뭐 가수거나 하는 사람들 뭐 2세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막 힘들다 할 때는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몰랐었어. 이런 걸 몰랐는데 나도 나중에 크고 보니까 약간 이런 시선도 있구나 그런 거를 좀 이제 좀 나이가 그래도 좀 어른이 되고 나서 느꼈기 때문에 뭐 어렸을 때는 전혀 몰랐어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나와도 뭐왜 힘들지? 아빠가 연예인이면 되게 좋겠다. 막 이런 생각만 했었지. 그게 이렇게 무게로 다가오는구나는 실질적으로 내가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느끼게 된 것 같아. 주변에서 뭐 물론 아버지 주변 분들이 뭘 보는 건 아니지만 그런 데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좀 그런 그냥 어떤 태도나 그런 거에서도 많이 이렇게 비교를 하시게 되나 봐. 아빠 친구들은 아빠가 마음에 들어서 아빠랑 친구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기대를 하시는 바가 있나 봐. 딸이라고 하니까 뭔가 더 괜찮은가? 이런 기대를 하시나 본데 전혀 안 괜찮고. 아무튼 그래서 솔선수범이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 제일 처음 만났던 리더십이어가지고 약간 나도 현재에도 약간 그런 거에 좀 비중 많이 두고 있는 건 사실이야. 솔직히 내가 그런 걸 겪어보고 해보니까 뭐 물론 아빠의 어떤 그런 솔선수범함과 그런 게 너무 힘들다고 무게로 느껴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해보려고 하면 할 수 없다라고 하잖아. 나는 정말 할 수 없는 일이거든. 그래서 그거 자체가 상당히 어렵구나. 진짜 그거에 크레딧을 많이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리더라고 하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솔직히 뭐 사람들이 리더라고 생각했을 때는 리더는 뭔가를 이끌어야 되고 가자라고 해야 되고 이거 하자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을 많이 생각할 텐데 나 같은 경우에는 하자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하고 있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킬 수 있고 준비를 하게 하고 그렇지만 그거를 해라라고 해서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해가지고 사람들이 보면서 자연스럽게
시선이, 그러니까 뭐 시점이 마음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같이 하게 되는 거를 나는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아마도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솔선수범도 솔선수범이지만 어떤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의 행동을 좋다, 아니면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신뢰를 우선 먼저 쌓아야 할 것 같고, 신뢰가 우선 돼야 되겠지.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본인이, 나는 좀 그렇게 막 밖으로 나서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심양면으로 조용히 뒤에서 서포트도 하고, 이제 그 같이 하시는 분들이 같이 한 목표를 두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게 나는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을 해. 근데 여기서도 이제 리더들의 자세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 리더의 초점이 약간 한 50대에 맞춰져 있어가지고, 그분들은 현재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얘기를 하자면 1세대 리더여가지고, 우리가 한국전쟁 이후로 많이 폐허에서 일어났다고 했잖아.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이제 외부에서 어떤 그런 계획 같은 거를 사와가지고 따라갈 때 정말 빨리 따라가고, 정답이 그때는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선진국하고 격차가 워낙 크니까 일단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조건 선진국이 했던 절차를 빨리만 밟으면 빨리 줄이는 거였어. 그랬기 때문에 답이 정해져 있었대.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답반지를 사온 거나 다름이 없는데, 답반지를 사왔으면 답반지대로 빨리빨리 가는 게 최선이잖아. 그래서 답안지대로 빨리빨리 답을 쓰는 게 최선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정말 정답을 알고선 빨리 가는 거였기 때문에 빨리만 가면 됐고 열심히만 하면 됐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쫓아갈 선진국이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하는 거야. 이미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를 쫓아갈 수 없어서, 그래서 벤치마킹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벤치마킹 여기서 예를 들 때 이제 3D 프린터를 우리 공공기관에서 한동안 사들이셨다는 거야. 그게 약간 4차 산업혁명이랑도 관계가 있는데, 이건 또 4차 산업혁명은 또 따로 얘기를 할게. 다음에. 너무 얘기가 커가지고.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나온 게 이제 3D 프린터인데, 이제 이분들이 공무원 분들이시잖아. 그 전에 하던 습관대로 이제 벤치마킹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 가서 봤더니 미국은 이제 3D 프린터를 막 사들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 물론 이제 기술이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발전을 하고 있어가지고 미국에서는 이미 장난감도 3D 프린터로 많이 나오더라고. 이렇게 총 같은 건데 쏘면은 뭐 안경도 만들 수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장난감도 3D로 나오는 걸 보고 나는 되게 깜짝 놀랐었어. 기술이 저렇게까지 빨리 이렇게 퍼질 수 있다라는 게 상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이제 관공서에서 3D 프린터를 사셨고, 문제는 그게 몇 년이 지났는데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지. 여기서 지적했던 거는 왜 샀냐는 거야. 3D 프린터를. 그랬는데 이제 이분들은 아니 미국에서 사니까 가서 보니까 괜찮고 해서 산 건데, 미국에서 이제 3D 프린터가 보급이 됐던 거는 미국은 이제 제조업 기반이 거의 없어. 그래서 솔직히 미국은 이제 3차 산업이라 그러잖아. 서비스 산업으로 많이 넘어갔고, 제조 자체는 거의 대부분 미국이 아닌 뭐 멕시코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많이 해가지고 올라오는 편이야. 인건비도 상당히 비싸고, 미국은 노동 조건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까다롭고, 이분들은 그 시간의 노동에 대해서 되게 철저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처럼 야근 뭐 이런 거는 그래 뭐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 물론 있는 분야가 있어. 예를 들면 뭐 컨설팅 분야라든지 이런 쪽은 미국도 야근을 하시더라고. 깜짝 놀랐네 정말. 그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뭐 건설이라든지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서비스업이라고 하면 이제 서비스를 하는
일을 뭐 가게에서 일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무슨 뭐 회계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딱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거의 그거를 많이 넘기지 않고 그리고 약간 어느 정도는 또 이제 약간 탄력 근무제를 많이 하고 있어. 자기 이제 필요한 시간에 많이 오시고 좀 일찍 오고 좀 일찍 가고 뭐 이렇게도 많이 하고 있고 한데 한국처럼 이렇게 야근이 심하지 않지 절대. 한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야근하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난 솔직히 그러니까 서울에 처음 살게 됐을 때는 밤 야경이 되게 예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순진한 생각이었지. 회사를 다니고 나니까 이 야근이 정말 이 불빛이 예쁜 불빛이 다 야근 불빛이구나. 야근을 너무 많이 해서 불빛이 예쁜 거라는 직장인이라면 다 알 수 있는 고충을 느끼게 됐고 그래서 요새는 약간 밤에 어디 지나가다가 불빛 있는데 유심히 봐 빌딩을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 무슨 회사가 있는지 봐 몇 층에 무슨 회사가 있구나 그러면서 여긴 절대 가면 안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아무튼 그래서 뭐 서울 야경은 우리 야근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책임지고 있다는 거. 그런데 뭐 하여튼 그래서 좀 제조업 기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때 예전에도 오바마가 그 미국 소나타 하이브리드였나? 하여튼 그 공장 알라바마에다 지었을 때도 오바마가 직접 와서 테이프 커팅도 하고 했었어. 그럴 정도로 제조업 기반이 없기 때문에 공장이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환호했었고 약간 어느 정도 그게 들어오면서 또 고용도 되고 뭐 경제도 창출되고 하니까 좋아했던 면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미국은 땅이 상당히 아니라 많이 넓고 일단 동부에서 서부까지 시차가 3시간이 있고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데 6시간 걸리고 비행기로.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비행기로 1시간 내에 다 갈 수 있잖아 어딜 가도.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비행기로 6시간 걸리지만 만약에 우리가 차로 가려고 하면은 아마 내가 알기로는 안 쉬고 꼬박 가면 3박 4일 만에 갈 수 있다고 들었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땅이 넓고 하다 보니까 공장들이 모여있지도 않고 제조업 기반이 있지도 않아서 약간 어떤 그런 샘플,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 어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3D 프린터로 해가지고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본다면 좀 더 빨리 어떤 그런 이제 개발에 착수하는 단계까지 좀 더 빨리 갈 수 있겠다라고 해서 걔네들은 3D 프린터를 많이 보급을 했던 건데 이쪽은 굳이 그러지 않아도 동대문이든 뭐 어디든 가면은 벌써 이미 프로토타입 뭐 하룻밤만 지나도 만들어줄 수 있고 요새 말하는 중국의 선전이라고 그쪽에 가면은 사업하는 애들이 그래. 뭐 프로토타입이 뭐가 됐든 TV든 뭐든 뭐 반도체든 뭐가 됐든 거기 가면 24시간 만에 나오는데 샘플이 바로. 우리 중국까지 멀지 않잖아. 그래서 오히려 그걸 뭐 한국 내에서 못 찾겠다 하면은 비행기 타고 그냥 중국에 날아가서 이거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뭐 늦어도 하루 이틀 정도면 다 나오는 거야. 근데 뭐 미국 애들은 중국까지 날아올 수 없으니까 그렇게 날아오면 뭐 시간이 한국까지 오는데도 뭐 14시간 이상 걸리다 보니 그런 건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됐던 건데 우리가 여기서 이분이 지적하시는 거는 왜 그들이 3D 프린터를 구매를 했는가를 보지 않고 벤치마킹만 했기 때문에 구매를 하는구나 3D 프린터 괜찮구나 그리고 그냥 샀던 거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벤치마킹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우리도 이제는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뭐 어떤 의미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왔다고 하는 거지. 그 말인 즉슨 내가 들었을 때는 이제는 우리도 이미 거의 선진국하고 거의 간격이 별로 넓지 않아서 아니면 나는 솔직히 내 생각으로는 이 정도면 선진국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해. 왜냐면 솔직히 우리나라가 국민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처럼 땅이 넓은 것도 아닌데 게다가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진짜 초토화된 상태에서 일어난 지 불과 67년이야. 다른 나라들은 몇백 년 동안 이렇게 쌓여온 게 있잖아. 최소한 미국도 역사가 300년 이상 됐단 말이야. 그 남북전쟁 끝난 지도 꽤 됐어. 근데 그 60몇 년 만에 이 정도로 왔다는 거는 우리가 그 내전이 없었다거나 아니면 뭐 일제 통치를 받지 않았다거나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하면 또 뭐 어느 정도로 발전했을지 솔직히 그거 장담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이미 일어난 일의 상태에서 봤을 때 60몇 년 만에 따라잡는다는 것은 정말 상당한 성취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솔직히 내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도 약간 느꼈던 게 그때 내가 99년에 처음 나가게 됐는데 뭔가 이미 그때는 조금 비슷비슷했던 것 같아. 한국이랑 비슷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나는 되게 기대를 하고 했었거든. 왜 디즈니에서 하는 그런 거 보면은 뭐 아니면 이제 미드나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좀 뭔가 저쪽이 되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조금 그런 게 있잖아. 왜냐면 문화 자체가 되게 헐리우드 위주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런 게 좀 좋다라는 시각을 알게 모르게 언론 쪽에서도 미디어 쪽에서도 흘리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내가 직접 가본 미국은 별로 감흥이 없는 거야. 난 되게 놀랄 줄 알았는데 그렇구나. 그냥 그렇게 그런 단계를 지나고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보니까 몇 년도 아니야. 한 1, 2년 지나고 보니까 한국이 어느 면에서는 더 잘 사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벌써. 그때부터. 2000년 초반부터. 이미 지금은 그 이후로도 10몇 년이 지났잖아. 15년, 6년? 그러니까 현재는 훨씬 더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이건 그런 이유로 나도 굳이 미국에 가지 않고 있는 이유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거는 그래서 기술적인 면에서는 한국이 더 나은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이 있어. 일반적인 기술에서. 그러니까 뭐 어떤 과학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무기 산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상황에서는 약간 한국 사람들이 얼리 어답터가 많아서 그러신 건지 모르겠는데 좀 더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어느 순간 일본보다도 한국이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아. 일본도 고등학교 때 갔었는데 뭔가 좀 신기한 건 많았는데 그냥 딱히 모르겠더니 우리 엄마 세대 때는 아마 일본 제품이 되게 좋았었던 걸로 기억해. 그래서 엄마는 좀 일본 제품을 많이 선호하셨고 아빠도 그랬어. 그리고 약간 한국에서 구할 수 없는 제품들도 있어가지고 아빠가 출장 때 뭐 사다 주시거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는 뭐 기계 잘 모르니까 그냥 사다 주면 쓰고 그냥 있으니까 쓰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 당시로서는 그래도 그게 되게 최신 기술이었던 것 같고 지금은 일본도 많이 비슷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그냥 어떤 기술을 그냥 기술이라기보다 어떤 테크놀로지 같은 거를 일반인들이 향유하는 데는 한국도 이제 돈이 있으면 살 수 있고 하니까 좀 많이 평준화되어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약간 뭐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많이 따라잡았다고 생각하고 물론 부족할 수 있겠지만 나는 이 크기에서 진짜 이 크기에서 정말 사람밖에 없는 우리나라는 사람 숫자도 적잖아. 뭐 중국은 뭐 1% 부자가 뭐 3억이라고 막 우리나라는 그 1%가 아니라 전체 국민이 5천만도 안 되는데 이 정도면 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거든. 정말 작은 숫자면은 천재건 뭐 뛰어난 사람이건 작을 수밖에 없는데 진짜 이 작은 숫자를 가지고도 그 폐허에서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일단 세상에 유례가 없고, 그리고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것도 거의 유례가 없다라고 하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되게 대단한 거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냥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이면 우리나라 이미 선진국이란 생각을 하고 어떤 이런 사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 왜냐면 내가 사업을 해보기 전에는, 뭐 사업을 했다고 해서 큰 사업을 한 게 아니야. 조그만 건데, 그냥 사업을 해보기 전에는 약간 사업을 그러니까 내가 해봤다기보다 경험을 해보기 전까지는 내가 맨날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서, 친구가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그만 거 하고 있었는데, 내가 맨날 야 악덕 사장님, 악덕 고용주 맨날 이러면서 너무 애들 일 시키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애들 너무 돈 조금 주시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맨날 그랬었거든, 농담으로. 그랬는데 내가 그런 거를 직접 경험을 할 일이 생겼다 보니까, 아, 내가 이래서 직장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뭐 내가 태어나서 처음 만난 리더 우리 아빠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빠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수성가 스타일이어가지고, 아빠도 진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혼자 일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피곤하잖아. 피곤해. 물론 우리 아빠 나한테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그런데 주변 사람들한테 되게 피곤할 수 있어. 밑에 사람들한테 특히나. 막 이분은 또 게다가 솔선수범해. 되게 일찍 와, 혼자. 막 주말에도 혼자 일 나와. 그러면 막 사람들이 미치는 거야, 밑에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막 아빠한테도, 아빠 제발 주말에는 나가지 마. 사람들 얼마나 불편하겠어. 막 이렇게 하는데도 아버지는 뭐 뭔가 또 이렇게 회사에 가서 앉아 계시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 그래가지고 주변 분들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그래서 보면은 어떤 그 아빠가 나한테 얘기를 해주려고 했던 거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리더의 위치가 되고, 만약에 뭐 사장이 됐다거나 뭐가 됐다고 하면 그 위치에서 내가 설령 진짜 제일 막내고 제일 말단 직원이더라도 나는 사장처럼 생각을 해야지 네가 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아빠는 말을 안 하고 나한테 알려주려고 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 어떤 자기가 이제 경험했던 얘기들. 아빠가 이제 뭐 사업도 하셨고 회사도 다니셨고 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게 다, 아빠가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애초에 처음에 이제 입사를 했을 때부터 그렇게 하길 원하셨구나를 지금 이제 그런 거를 경험하고 나서야 이제 느끼게 된 거였지. 왜냐면은 되게 친한 친구가 사업을 했어도 늘상 나는 직장인의 눈높이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야. 그래서 맨날 야 악덕고용주 맨날 이러면서 놀려먹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그걸 깨달았어.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약간, 아, 쟤랑 나랑 생각하는 패턴 자체가 너무 다르고, 확실히 사업을 하는 애여가지고, 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약간 뜬구름 잡는 식으로, 아, 나는 나중에 사업하면 직원들한테 정말 복지 잘해줘야지, 뭐 해줘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잖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난 이렇게 해야지? 막 이런 되게 꿈꾸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얘는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나한테 맨날 이렇게 얘기해. 야, 직원을 한 명 더 고용하면 얘가 뭐 곱하기 몇이야? 막 이러면서 뭐 사대보험은 얼마가 나가고 뭐는 얼마가 나가고 비용이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되면은 네가 여기서 얼마를 받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솔직히 내가 그때는 안 해본 입장으로서는 뭐 그래도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무래도 약간 보는 측면이 너무 다른 것 같아. 이번에 안 그래도 그 시급이 올랐잖아. 7,600원인가 500원인가 7,560원인가? 하여튼 시급이 오른 거 가지고도 이제 친구랑 나랑은 좀 많이 이제 갈린 거야. 또 친구는 이게 오르면은 뭐 또 이제 애들 써야 되는, 벌써 이거 자체가 뭐 1년에 몇만 원밖에 안 오른다고 해도 뭐 비용이 얼마가 증가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또 나는 또 학자답게 또 이러는 거지. 아니, 그걸 올려줘야,
그거를 올려주지 못해서 애를 못 쓸 거면 안 쓰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사업은 하면 안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사업에 대해 알지 못해서. 그런 식으로, 방어를 해봤으나, 사장님들한테는 안 먹히더라고. 직접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뭐, 생각은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아무튼, 어, 리더의 눈으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유령이 된 리더라고 해서 또 여기서 식스센스를 예를 드시더라고. 본인이 식스센스에서 나왔던 대사가 그대로 리더들한테 적용이 된다고 하시면서 식스센스에서 그 우리 주인공 남자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 유령이 그러니까 그 브루스 윌리스가 남자 주인공이었는데 브루스 윌리스가 상담사였어. 그래서 아기를 찾아가서 왜 뭐가 걱정이니? 라고 물어봤더니 아기가 유령이 자꾸 보여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죽은 줄을 모르고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꾸 뭔가를 찾아서 부탁해요 라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식스센스 대반전은 브루스 윌리스가 죽은 사람이었던 거잖아. 나 진짜 그 영화를 내가 미국 가서 처음 본 영화가 그거였어가지고 정말 충격이었어. 자막이 없으니까 일단 이해가 안 가는데 한참 보고 있는데 갑자기 브루스 윌리스 귀신인 건 또 알겠는 거야. 뭐지? 영화 후반부에 정말 너무 충격이었잖아. 지금 앞에 했던 그 모든 게 다 자기가 했던 거야. 그 애기가 얘기하는 죽은 줄도 모르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꾸 와가지고 뭔가를 부탁하는 게 브루스 윌리스였던 거야. 그래서 너무 충격이었었거든. 그래서 한동안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가지고 맨날 그런 생각을 했었어. 가끔. 나도 지금 죽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가끔 했었는데, 현재로선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것 같아. 내가 죽었다면 일을 하진 않겠지.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이제 뭔가 이런 리더들이 유령이 된 리더들이라고 해가지고 떠돌면서 자꾸 애들한테 회사에서 옛날엔 안 그랬다, 나는 안 그랬다, 막 이런 얘기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뭔가 부탁을 자꾸 하는 거야. 이것 좀, 여기서 말하는 부탁은 약간 이런 거야.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 느끼실 수 있는 건데, 딱 퇴근 시간 전에 불러. 근데 보통 이제 만약에 이제 6시에 퇴근을 시켜주는 회사라고 한다면 5시에 부르는 거고, 아니면은 뭐 6시에 퇴근했는데 카톡으로 날아오는 거지. 뭐 이거 잘 생각해보고 내일 오전까지 리포트 제출해요. 뭐 이런 식으로 보고서 제출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면은 또 내가 아는 모 회사는 그랬어. 이렇게 부장님이 저녁 식사를 하고 약간 이렇게 오셔가지고 밤에 10시에 소집해가지고 내일 오전까지 막 이러면서 훈화 말씀을 1시간을 하시고 내일 오전까지 이거 다 해놔.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내일 오전까지 어떻게 지금 10시인데 밤 새라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좀 뭔가 부탁을 자꾸, 부탁 아닌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지 뭐.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나는 최대 일을 하면서 솔직히 내가 그게 나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고, 이제 해서 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어디 부서나 다른 쪽에 연락을 할 일이 있어도 최대한 퇴근 시간 전에는 안 하려고 했고, 이제 만약에 이제 그때 하게 되면 그런 거는 보통 이런 거였지. 뭐 내일 부탁드릴 게 있는데 내일 시간이 어떻게 되시냐 뭐 이런 걸 물어보려고, 스케줄을 물어보려고 전화를 하는 거지. 그 퇴근 시간 전에 뭔가 부탁하는 일은 거의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던 것 같아. 물론 했을 수 있겠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그분이 리더고 나보다 높은 상사기 때문에 솔직히 반박하기 힘들잖아. 한국은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약간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라고. 우리나라는 좀 튀는 걸 되게 싫어하는 문화이기도 하고, 솔직히 나는 이게 왜 튀는 건지를 모르겠어. 아무도 근데 말은 나도 이렇게 하지만 솔직히 뭐 윗분들이 집에 안 가고 계시면 나도 할 일이 없지만 집에를 못 가. 앉아서 눈치를 보게 돼. 자연스럽게. 이게 진짜 직장인들의 비애긴 한데 정말 나는 만약에 내가 밑에 이제 다른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될 때는 나는 진짜 그러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잘 안 되지만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만 알아줘. 근데 진짜 이거는 시간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어떤 말했잖아. 순환보직 같은 거로 다 같이 돌아가면서 골고루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개인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능력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계기도 잘 없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가고 아 빨리 해서 내줘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절차도 많이 무시하게 되고 그런 게 다 여기서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빨리 뭐 절차 건너뛰고 해달라 실수 없이 뭐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됐을 때 제대로 기록을 남기고 어떤 스텝을 제대로 밟아서 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록이 남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되면 기록이 안 남는다는 것 자체가 뭔가 전해줄 기록도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말했듯이 날리지 트랜스퍼도 안 되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뭐 업무라든지 이런 게 다 단절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10년차 엔지니어면 정말 걔는 10년차 엔지니어일 뿐인데 이제 글로벌 회사는 10년차 엔지니어여도 만약에 그 회사가 100년 된 회사라면 얘는 110년차 엔지니어가 되는 거야. 축적된 어떤 기술력 같은 게 다 쌓여있기 때문에. 근데 나 같은 경우에도 현재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외국계 글로벌 회사 정말 큰 데가 있어. 이 회사는 뭐 얘기를 하면은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회사야. 예전에는 컴퓨터를 만들었었고 현재는 컴퓨터 사업을 접었지만 지금은 소프트웨어 사업만 하고 계시고 이미 지금 상당히 많은 특허를 이쪽에서 다 특허 괴물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사들이고 있고 어느 분야에서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분야는 이쪽에서 거의 독점을 하고 있어. 사람은 잘 모르지만 그렇다시피 할 정도로 갑자기 한꺼번에 한 5, 6년 전에 막 사들기 시작했어. 한쪽 분야를 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강자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투자도 과감하게 할 뿐더러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진행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이 밀어주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얘네가 이래서 잘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은 정말 들어. 물론 이 회사가 다 잘하고 있는 건 아니야. 이 회사도 물론 약점이 있지. 글로벌 회사들도 요새는 약간 문제가 많이 있어.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글로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약점 내가 뭐라고 말해줄 순 없지만 나만 알고 있는 거라서 물론 다른 사람들도 아마 다니고 계시다면 알 수 있는데 이건 또 다음에 또 따로 얘기를 해줄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충분히 그런 쪽에서는 경쟁력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나는 솔직히 기록이라든지 어떤 그런 지식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날리지 트랜스퍼 같은 거를 잘만 해준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거든. 솔직히 말하면은 IMF부터 지금까지는 그 냉장고 파먹기 했다고 하셔 이분도. 근데 나도 그거에 동감하는 바이야. 왜냐면 그때부터는 진짜 IMF에서 요구했던 게 단기 성과 측정하는 거랑 그 구조조정 요구했었는데 한국은 구조조정을 요구했더니 인력을 다 잘라버려가지고 인력을 다 자르면 솔직히 그게 되게 잘 할 것 같지만 그런 얘기를 내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웃긴 이론이 있었어. 이제 미국 애들은 정말 별걸 다 실험을 하는 것 같아. 그쪽은 약간 산업심리? 이런 쪽이 되게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물건을 하나 더 팔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되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리고 그런 쪽으로 연구 개발이 되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일반적인 심리학은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뭐 어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 뭐 클린턴이 그 르윈스키랑 그 어떤 불륜 때문에 이제 재판 받을 때 클린턴이 자꾸 코를 몇 번 만졌다 이래서 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거짓말을 하면 코가 간지러워진대. 코 쪽에 혈관이 팽창하면서 코가 간지러워지기 때문에 코를 자꾸 긁게 돼서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패턴을 보였었거든. 근데 이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 연구하는 거는 주로 이제 어떻게 하면 물건을 팔 것인가 이런 거고 어떻게 하면 애들이 일을 더 시킬 것인가 아니면은 일을 하는 조건을 좋게 해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최적의 조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실험을 많이 해. 그래서 보면은 그 실험이 있었어. 그러니까 보통 일하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치면 100명 중에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한 20% 정도 돼. 정말 열심히 하죠. 다른 걸 다 차지하고 그냥 일만 봤을 때 차치하고 일만 봤을 때 일을 되게 열심히 하죠. 그리고 뭐 한 30% 정도는 일도 하고 이제 중간에 농담도 하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시는 분들이고 이제 또 나머지 뭐 한 또 몇 프로는 그것보다는 약간 조금 덜 하는 편이고 이제 또 한 20% 정도는 거의 별로 일을 많이 안 하시는 편이야. 자기 맡은 일만 어떻게 겨우겨우 그냥 이렇게 하시는 편이고 아니면 그것도 마저도 남들한테 부탁하거나 그러시는 편이라서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서 뭐 이거 뭐 파레토의 법칙 같은 그런 형태로 왜 파레토의 법칙은 20%의 사람들이 80%의 세일즈 효과를 낸다고 하는 거거든. 상위 20%가 80%를 다 사들이고 나머지 80%가 20%에 대해서 소비를 한다. 그런 느낌인데 이것도 약간 그런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개미라고 하면 일개미들이 다 일을 열심히 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개미 사회를 들여다봤을 때 열심히 하는 애들은 한 20-3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약간 슬렁슬렁해서 좀 많이 노는 것까지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데 그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러면 생각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래 논단 말이지 그럼 그 위쪽으로 많이 노시는 한 20%를 제거를 하면 우리의 생산성이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해서 잘라봤어. 잘라봤더니 어떻게 되는 줄 알아? 80명이잖아. 20명 잘렸으면 80명 중에 20%만 또 열심히 일을 하는 거야. 나머지가 또 놀기 시작하는 거야. 그 패턴이 계속 유지가 된대. 이 말인즉슨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용을 늘려야 된다는 오히려 역설적인 방법이 나오는 거야. 왜냐면 이건 퍼센트로 작용을 하는 거여가지고 몇 명이 됐든 상관없이 그것 중에 몇 프로는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몇 프로는 그렇게 100% 일을 하지 않지만 한 90% 정도 일을 하시고 또 몇 프로는 뭐 한 70%만 일을 하고 또 몇 프로는 한 50% 정도만 일을 하고 약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된다고 치면 100명에서 80으로 줄었으면 8이 16이니까 16명만 열심히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열심히 일하던 4명이 줄어든 거잖아 지금. 그전에 20명이 했었는데 엄청난 타격이지. 이게 일을 안 하던 분들이 계속 안 하는 건 별로 많이 타격이 오지 않아. 왜냐면 그분들 안 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또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하게 되고 대신 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정도로 하는 거지. 이분들이 또 일을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티나게 안 하거나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봤을 때 일을 뭐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많이 안 들고 실질적으로도 많이 안 하시고 뭔가 일이 오면 자꾸 토스하고 넘겨버리고 약간 이런 경우 많이 있거든. 근데 그렇게 된다면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 중에서 4명이 이제 잘린 게 아니라 일을 열심히 안 하는 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야. 그게 정말 희한한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 열심히 일하던 4명을 잃은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량이 똑같다고 봤을 때는 이게 부하가 더 엄청나게 걸리게 되는 거지. 업무량이 만약에 100이었으면 100을 20명이 했었다고 쳐? 만약에 남들이 진짜 다 놀았다고 칠 때? 근데 그 100을 16명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 퍼센트가 더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워크로드가 정말 많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되잖아. 그래서 약간 구조조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게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그때 실시하게 됐던 약간 단기 성과주의, 뭐 성과 측정, 뭔가 이런 게
리더들이라든지 이 사회에서 숫자로 기업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되게 신빙성이 있게 다가갔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 회사 잘 되고 있어요 라고 해도 얘네들 일 잘하고 있다니까요? 해도 그 일 잘하고 있는 그런 어떤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가 없었었는데 어떤 성과 측정 지표 같은 걸 많이 들여오게 되면서 뭐 KPI라든지 뭐 식스시그마라든지 뭐 그런 거를 많이 들여오게 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정도를 다 숫자로 바꾸다 보니까 그냥 눈에 딱 보이게 그래프라든지 뭐로 딱 보여줄 수가 있게 돼버린 거야. 물론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사람의 업무를 솔직히 그렇게 숫자로 표현한다는 거 조금 반대야. 왜냐면 사람은 그 숫자보다는 더 소중하거든. 숫자로 감히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어쨌든 뭐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으니까 또 그 뭐 연봉이라든지 이런 거를 줄 때도 또 우리나라는 그 정치 얘기라서 그렇긴 한데 지금까지 보면 부정부패 비리가 너무 많았었고 지금 대통령 바뀌고 나니까 속속들이 정말 학을 뗄 정도로 정말 저렇게까지 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물론 이게 일반적인 대중 미디어로 일반적인 뭐 TV 매체라든지 그런 쪽으로 노출이 되고 있는 건 아니어서 그런 어떤 물론 진짜 이거를 듣는 사람들은 유튜브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메이저 미디어보다는 어떤 마이너 미디어도 접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냥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아직도 KBS 뉴스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나도 할 말이 없지만 뭐 그거는 내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개인적인 견해 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어쨌든 그래서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뭔가 부정 비리 수사를 계속 들어가고 아니면은 이제 재검토를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재수사라기보다는 이제 검토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검토를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 빨리빨리 때문에 빨리 하려고 임기 내에 하려고 막 급하게 서둘렀던 것을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 번만 검토해보고 국민한테 알리고 가겠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한다 만다를 결정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까지 알릴 것인가 뭐 요런 거를 정하고 요렇게 이렇게 될 거다 요런 거를 좀 알려주는 식으로 가니까 좀 더 나는 이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어떤 그 단기 성과주의가 IMF 이후로 자리 잡고 그게 어느 순간 너무 당연시 돼버려가지고 사람을 다 숫자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사람 자르기도 너무 쉽고 물론 이제 그때 비정규직도 많이 양산이 됐었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숫자로만 하니까 그 말인즉슨 이렇게 부정부패도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 대학 입시 부정도 너무 많았었고 했기 때문에 뭔가 그 객관적으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주관성이 포함이 되면 사람들이 뭔가 믿지를 못하는 거야 결과를.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내가 그런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자꾸 비교를 하게 되네. 그러니까 공부를 미국에서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 물론 이제 뭐 알잖아? 원어원이라고 해서 제일 기본 과목들 뭐 무슨 원리 땡땡 원리 그냥 그런 과목들은 막 200명, 300명 한국에서는 200명, 300명씩 막 듣고 한다면서 근데 내가 다녔던 학교는 학생 수가 한 3,000명 정도밖에 안 된 조그만 학교였기 때문에 정말 그런 어떤 원어원 수업이 돼야 50명 정도 듣는 게 정말 많이 듣는 거야. 아니면은 다 수업이 10명 이하 여가지고 거의 개인 클래스라고 보면 되지. 과외 정도 수준이야. 진짜.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도 있어. 왜냐면 이분들은 한 번도 첫 시간 빼고는 나한테 출석 부른 적도 없어. 뭐 출석 불러도 다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손을 굳이 이렇게 높게 안 들어도 다 알아. 어디 앉아 있는지. 보통 애들이 앉는 자리에 앉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교수님들하고 되게 친하게도 지낼 수 있었고 많이 물어볼 수도 있었고 시간을 좀 우리한테 되게 많이 쏟아주실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좋았던 것 같긴 한데 또 교수님들의 사랑이 지나치셔가지고 숙제가 늘 많아서 난 정말 대학을 다니면서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어. 거기에다 알바까지 했어가지고 뭐 알바를 맨날 했던 건 아닌데 뭐 주말에 짬짬이 뭐 한두 시간 뭐 몇 시간씩 알바도 하고 하니까 평소에는 아마 처음 갔을 때는 거의 고3보다 훨씬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 솔직히 고3 때는 내가 그렇게까지 공부를 뭐 다 얘기해야 되네. 큰일 났네. 고2 때 정신을 차렸어. 내가 좀 놀았거든. 중학교 때 중1 때까지는 그래도 공부를 하다가 중2, 3, 고1까지 3년 잘 놀았어.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전에 공부를 잘 했었고 이게 또 그 뭐 이렇게 수능은 이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수능은 어렸을 때 알았던 거부터 차곡차곡 올라가는 게 있어. 그래서 막상 지금 먼저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본이 없으면 쫓아가기 되게 힘든 거였는데 물론 놀았다고 하지만 정말 완전 놀진 않았어.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평소보다는 성적이 되게 많이 떨어졌었고 그때는 진짜 내일 시험 봐? 이럴 정도로 내가 그랬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고백의 시간이고 아무튼 그래서 그랬는데 이게 시험을 볼 때 대부분 주관식으로 많이 봤었고 교수님들의 평가가 되게 많이 들어간 시험이었고 그 시험 자체가 그런 높은 물론 이제 기말고사가 가장 높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지만 주관식 시험이야. 그러니까 교수님의 견해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건 정답이 딱히 정해진 시험은 아니야. 심지어 난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상법 시간이 있어. 근데 우리 어드바이저님이 교수님이 상법 교수님이었기 때문에 이 상법은 정말 잘 들었어야 됐어. 왜냐면 그거를 수업을 망친다는 건 내가 학교를 그만 다니겠다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 왜냐면 어드바이저 교수가 한국도 지도 교수가 있지만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모르겠어. 우리 학교에서는 좀 우리 어드바이저가 좀 유태인 교수님이었는데 정말 깐깐하셨거든. 그래가지고 독신이셨고 남자분이셨는데 정말 깐깐하기로 소문이 났었고 이분이 진짜 유명했던 게 뭐냐면은 수업 시간마다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가 뭐였더라 20몇 살부터 혼자 살았는데 그때 예전에 막 이렇게 미국도 우유 배달 그런 게 있나 봐. 우유를 시켜 먹거나 뭐 가스비, 전화비 이런 거 한 번도 밀린 적이 없다는 거야. 나 진짜 너무 충격이었어. 미국에 살면서 나는 가스비 막 전화비 막 잘 밀리고 막 이틀 뒤에 내고 3일 뒤에 내고 해가지고 맨날 과태료 붙고 막 별도로 냈어야 됐고 이랬거든. 그랬는데 그걸 살면서 한 번도 밀린 적이 없는 데다가 플러스 신용카드 비용도 한 번도 밀린 적이 신용카드를 자기가 안 쓴댔나 하여튼 쓰긴 쓴댔나 했는데 한 번도 밀린 적이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왜 미국에 어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카드가 있어. 근데 우리가 알기로 어메리칸 익스프레스 한국에 있는 거는 신용카드잖아. 근데 미국에 있는 어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신용카드는 아니야. 썼으면 그 달에 다 갚아야 돼. 그러니까 뭔가 리볼빙이라든지 어떤 다른 할부 서비스 이런 거 안 돼. 그냥 쓰면 다 갚아야 되는 거여가지고 약간 크레딧 카드이긴 한데 뭔가 조금 그런 제약이 있어서 그거를 다 갚아야 나중에 이제 뭐 블루라든지 다른 블랙이라든지 카드가 올라가게 되면서 클래스가 올라가면은 이제 신용카드 같은 게 나오는 건데 신용 막 무제한 이런 게 나오거든. 네, 아무튼 그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럴 정도로 정말 깐깐하신 분이었는데 그분 시험에 법에서도 늘 강조했던 게 뭐냐면 법은 정해진 게 아니고 또 미국은 약간 커먼로라 그래서 그러니까 판례를 중요시하고 사람들의 상식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또 배심원단도 꾸려주고 그렇게 하는 거였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어떤 한국 채택하고 있는 어떤 성문법이라 그러나 그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독일에서 온 약간 어떤 법조문이 먼저 있고 그 법에 따라서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거랑 미국은 그걸 상식선에서 일반 사람들이 판단을 해서 법을 만들어가는 약간 이런 분위기여가지고 늘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변호사거나 그런 게 법 쪽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뭐라 그러지? 보통 생각했을 때는 이게 논리가 얘는 맞을 거고 얘는 안 될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근데 우리 교수님이 얘기했던 거는 그거였어요. 맞던지 틀리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거는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으면 왜 될 것 같은지만 이유가 타당하다면 자기는 이걸 100점을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논리를 잘 만들으라는 얘기지 그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들을 잘 뽑아오기만 한다면 이거는 100점이다. 그러니까 답이 정해진 게 아니었어. 심지어 법인데도. 그래서 되게 법인데도 상당히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내가 짧지만, 물론 선무당이 사람 잡을 수도 있겠지만, 짧지만 이제 상법을 배웠을 때는 배우고 나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어떤 게 이렇게 걸리게 된다고 하면, 그거를 어떤 방어를 할 수 있는 나의 논리가 있다면, 반대 방향으로도 충분히 나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약간 사고의 유연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쪽 교육이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크구나 그런 거를 많이 느꼈었고 아마 내가 똑같은 수업을 한국에서 들었다면 한국에서는 교수님들이 어떻게 가르치시는지는 잘 모르지만 한국은 법조문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달랐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어쨌든 그런 시기였어가지고 되게 비판적으로 사고를 많이 하게 했었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 내 생각은 이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맞추라. 약간 이런 식으로 글쓰기도 너무 많이 했었고, 했기 때문에 좀 많이 다를 수 있었던 것 같아. 관점이 많이 다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 그래서 그렇게 까다롭게 해서 시험을 보고 또 한국처럼 그렇게 어떤 약간 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봐주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래가지고 처음에 학교 갔을 때도 교수님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한데 우리 학교에 조금 생각보다 미국 학교에는 솔직히 물론 LA나 뉴욕이나 이런 데는 한인들이 많은 데도 있는데 나는 좀 한국 사람들이 없는 쪽에 있어가지고 한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은 좀 없는데 외국인들은 좀 있었어.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는 외국인.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멕시코 여러 군데서 오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교수님들이 맨날 처음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학교 들어가자마자. 너네 외국인이라고 해서 우리 봐주는 거 없으니까 영어 못하면은 성적 안 나올 줄 알라고. 그냥 그 얘기부터 하는 거야. 되게 내가 지금 수업 처음 들어갔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황당하잖아. 그래서 좋게 얘기를 해주지 저게 뭐야 막 했는데 진짜 그렇게 할 정도로 딱 정말 그리고 약간 좀 그런 것도 있어. 어떻게 보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 사람들도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산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서 앉아있으면 맨날 일본 애냐? 중국 애니? 그럼 아니라고 둘 다 아니라고 하면 넌 그럼 어디서 왔니?라고 물어봐. 한국은 없는 거야. 생각에.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지 지금은. 근데 그때는 그랬어. 그래서 우리 지도 교수님도 자꾸 내가 이제 성이 김이박채가 그게 아니다 보니까 자꾸 헷갈리시는 거야. 중국인 줄로 자꾸 착각을 하시더라고. last name 부를 때마다. 그래서 약간 이건 어디서 왔지? 막 이렇게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일단 외모만 보면은 동양이긴 한데 그러면 일본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 그런 정도로 하여튼 그건 그렇고 일단은 그러니까 외국 교수님들은 이렇게 온정주의 따위 없고 되게
나름대로 되게 객관적으로 점수를 주려고 하셨고, 게다가 동양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리스펙트가 별로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점수를 더 까다롭게 주셨던 거야. 못하면은 못한 애들이 왜 여기 와서 이런 걸 영어로 배우고 있어. 지네 나라에서 공부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더 있을 수밖에 없잖아. 이게 또 뭐 무슨 저기 뭐 프랑스나 이런 데서 온 애들하고는 또 나름대로 또 인종 차별이면 차별이지. 차별을 많이 좀 받을 수밖에 없었고 약간 그랬었었는데 아무튼 그건 다 뭐 지나간 얘기니까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지만 그 얘기도 나중에 인종에 대해서는 얘기를 또 해줄게.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한국은 조금 성적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따지기도 하고 구분이 안 간다. 그러니까 어떤 교수님에 대한 신뢰도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하니까 이게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많이 보여주려고 하잖아. 그런 면에서 또 기업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이쪽에서 이분이 이 박사님이 지적하실 때는 순환보직의 문제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전문성을 어느 분야에서 키우고 있다고 하면 내가 남하고 비교당할 필요도 없고 나는 나의 전문성을 키우니까 행복할 텐데 그게 아니라 순환보직을 해가지고 다 같이 똑같은 업무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으면 누구도 전문가는 될 수 없고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만약에 내가 승진해서 누락이 됐다라고 하면은 나는 무능력한 사람인가? 내가 뭐가 모자라지? 약간 이렇게 되면서 뭐 자괴감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비슷해지기 때문에 내가 뭔가 그 와중에서도 내가 승진을 하고 싶다거나 내가 잘 보이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뭔가 아부를 하게 된다거나 정말 뭐 본의 아니게 뇌물은 아니지만 뭐 음료수라도 한번 더 챙기게 된다거나 막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심부름을 해드린다거나 정말 사소한 것부터 해서 뭐 뇌물 뭐 계속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약간 이게 진짜 전체적인 신뢰의 문제고 그런 신뢰의 문제를 또 여기서는 마시멜로 이야기로서도 지적을 하고 계시고 한데 그 얘기도 지금 너무 크고 나 지금 솔직히 이거 녹음할 때도 오늘 정말 할 얘기 없는데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대박 1시간 넘었습니다. 지금 나 원래 30분씩 짧게 해서 좀 이제 들을만하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거를 또 이렇게 길게 만들어 버렸네. 큰일 났다. 아직 얘기 다 못 끝났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러면 단기 성과까지만 얘기를 하고 일단 맞춰볼게. 그래서 단기 성과 그러니까 뭐 단기 성과 주기가 됐든 어쨌든 성과 평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객관적인 지표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거를 객관적으로 바꿀 수가 없잖아. 만약에 예를 들어 얘는 정말 일을 꼼꼼하게 하고 잘하는 스타일이야를 어떻게 객관적인 지표로 바꿀 거야?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잘해낸 건 있지만 거기에 이 아이의 꼼꼼함이 필요 없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도 그 일은 똑같이 비슷하게 다 해냈기 때문에 뭔가 어필이 안 되는 경우도 훨씬 많잖아. 솔직히 사람을 어떤 숫자라든지 어떤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하기라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솔직히 우리가 가수도 다 취향이 있고 좋아하는 노래도 다 다르잖아. 물론 같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다 다른데 어떻게 그거를 일원화해서 보여줄 수가 없잖아, 솔직히. 그래서 외국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인적인 인터뷰라든지 그런 걸 많이 통해서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고 그 사람을 알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HR이나 그런 쪽에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되게 전문가들을 많이 고용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일단 지금 내가 직장인의 눈으로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사람이 어느 정도 그냥 소모품이라고 해야 되나? 쟤는 그냥 내가 시키는 일을 하는 애? 그 정도로만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까워. 정말 사람에 대한 가치가 아직은 한국이 많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면에서 있어서 나는 이게 최저시급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급여가 조금 뭐 10,0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렇게 오른 정도도 나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또 이걸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뭐 꼭 내가 그래서라기보다 나도 이제 지적인 재산을 판매를 해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의 하나로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지적인 영역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돈을 쓰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만약에 예를 들면 그냥 차가 예를 들어 뭐 마이바흐여가지고 이게 뭐 7억짜리다 하면 와 7억 막 이렇게 할 텐데 이분의 어떤 뭐 예를 들어 화가분이 뭐 화가도 그림으로 얘기하시는구나. 그림 값을 보면 화가 알겠지 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냥 어떤 뭐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상담을 받는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돈을 되게 쓰는 걸 아까워하셔. 그렇기도 해서 내가 뭐 이런 방송을 방송 아닌 방송을 하게 되는 것도 있고 좀 그래서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노하우를 지금까지 쌓아온 건데 그거를 듣는 거잖아. 본인은 편하게 어떤 리서치도 필요 없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뭐라지? 인정을 안 해준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거 뭐 누구나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왜 내가 돈을 굳이 주고 들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또 그런 얘기도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일단은 그래서 이 성과주의 자체가 제대로 성과 측정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사람에 대한 어떤 가치도 많이 떨어뜨리고 있고 그러는 데서 오는 약간 세대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